조지아 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스크바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강의할 때마다 우리 조지아에 있는 학생이 꼭 여기 옵니다. 모스크바 장신대는 모스크바에서 유일하게 개신교 신학교로서 정부의 인가를 받는 학교이기 때문에 주로 이 학교에 현지인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습니다. 참 이형래 이사장님 큰일 해내셨죠. 이렇게 러시아 정교회가 주축을 이루는 나라에 이렇게 개신교 신학교 인간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때 옐친 대통령 때 그때 좀 혼란기를 틈타서 이거를 참 받아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조지아에서 온 학생이 있어요. 우리 조지아는 아시는 대로 노아 가족이 노아 방주에 내려가지고 아라라산에서 내렸죠. 제일 처음 정착한 곳이 이 조지아 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이 노아가 이제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포도원을 재배를 해서 그것에 과하셨는지 벌거벗고 주무시다가 함에게 이렇게 또한 발견이 됐고, 또 함은 나와서 두 형제에게 얘기를 하므로 두 형제는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낯을 가렸다. 그래서 아버지가 깨어나셔서 함에게 직접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모든 형제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했던 이런 우리 스토리를 잘 아는데, 그게 바로 이 조지아. 그래서 이 나라는 지금도 포도주로서는 세계의 원산지고 제일 유명합니다. 포도뿐만 아니라 포도즙도 유명하고, 이제 포도에서 나온 그 과자 있잖아요. 이것도 다 유명합니다.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에 갔더니 뭐 조지아나 카자흐스탄이나 옛날에 다 구소련의 그 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두 나라가 왕래를 자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이 포도주를 만들 때에 그 포도의 이제 가시 나며 그걸 가지고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스낵으로 파는 거기도 많이 있고, 또 조지아산 포도주 하면은 어느 나라 가든지 인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이 지금도 생산되는 그런 나라인데, 좌우지간 이 아라라산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다. 또 흑해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전쟁으로 시끄러운 우크라이나 이쪽 그 흑해 맨 끝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조지아, 거기에 바로 위가 밑이 남쪽이 아르메니아 나라가 있죠. 그 아르젠바이나가 있고, 이런 나라가 있는 조지아 나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조지아라고 지금 발음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전에는 구소련권 있을 때는 크루시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1991년도에 4월 달에 러시아 그 구소련에서부터 독립이 됐지 않습니까? 독립이 되고 나서는 옛날 크루시아라는 이름이라든가 사카르트 벨로 이런 이름보다도 조지아라는 이름을 선호해서 여기에 대통령이 직접 우리나라에도 조지아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요즘은 주로 조지아라고 이렇게 공식 쓰고 있습니다. 인구는 463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더운 그런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데, 이 조지아는 이게 카프카스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 지역에 있는 아르메니아라며 또 아제르바이잔 이런 국경과 함께 있고, 그리고 또 이 조지아는 구소련권인 러시아와 또 국경을 이루고 있고 튀르키예하고 국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도는 트빌리스라고 합니다. 1836년에 소비에트 유니온 여기서 구성하던 국가국의 하나인 크루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이게 그 공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되고 1991년 4월 9일에 정식 독립을 합니다.
현재는 조지아 영역 안에 친러 성향으로 조지아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아파스와 또 남오세티아를 승인받았을 뿐이고 대다수 이 국가들은 독립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비에트 유니온 옛날 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1924년부터 1953년까지 30년간 국가 원수였던 스탈린이 바로 이 조지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국호가 옛날 이 크루시아에서 이제는 공식으로 조지아라고 유엔에도 그렇게 등록되어 있고 이 이름을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흑해의 면한, 흑해에서 제일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서부는 습연한 아열대 기후 지역이고 동부는 건조한 스텝 기후 지역입니다. 주민은 조지아인이 70%나 대부분이 조지아인이라 그러고 아르메니안인도 8%, 러시아인도 6%또 아제리인도 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농업 지역에서 이렇게 차나 귤, 레몬, 담배, 올리브 재배, 또 양잠 이것이 농업으로 많이 이렇게 나오고 포도주는 말할 것 없습니다. 또 동부에서는 양의 그런 목축 이것이 이제 유명하고 광물 자원으로선 망광과 철이 있습니다. 수력 작물이 풍부한 편이고 제철과 기계, 주력의 공업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 조지아는 우리 대한민국의 2010년에 자기들의 국호를 조지아로 이렇게 불러달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공식으로 조지아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속해 있는 이 나라는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카프카스 지역이 흑해와 카스피의 사이 지역 아니겠습니까? 흑해가 여기 있고 카스피의 그 사이에 있는 세 개의 나라 가운데 하나가 조지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노아 홍수 이후에 최초로 이렇게 주민이 살았던 이런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르제바이잔 또 알메니아와 함께 카프카스 지역의 국가에 속하는 지역으로 소련에서 옛날 구소련에서 떨어져 나온 신생국가입니다. 3개국이 처음으로 통일된 것이 10에서 13세기였으나 해체가 되었고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재편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조지아는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로서 조지아가 처음으로 침략받은 것은 BC 8세기에 그리스도로부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지아가 우리가 영어식으로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만은 거기 있는 사람은 조르지아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이 러시아식의 발음이. 튀르키예 오늘날 예전에 터키 여기에 아나톨리아가 1세기 후에 동부 지역으로 옮겨가 이베리아 왕국을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BC 550년에서 300년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 또 마게도니아 왕국, 또 셀레우코스 왕조의 침략을 받다가 189년경에 로마 제국이 셀루코스 왕조를 물리치고 독립 아르메니아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100년 후 동부의 로마 제국은 카스피에서 튀르게 중부까지 차지해 현재 조지아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조지아의 우리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위가 러시아입니다. 바로 옆이 흑해입니다. 또 옆에 동쪽에는 카스피해가 있습니다. 이 중간 사이에 우리 3대 나라가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나오는데 아르메니아라는 말이 한국말인 거 아시죠? 알메입니다. 알은 하나님, 메는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즉 아라라산을 지칭하는 그 이름 자체가 아르메니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는 조지아 다음으로 노아의 가족이 살았던 곳으로 아주 오래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독교가 일찍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나라, 국가로서 이제 비잔틴 시대 때 아주 자리를 잡았던 곳인데, 그래서 지금 또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그 아르메니아 정교에서 세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서 못 박혀질 것이다 하고 6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르메니아 정교회입니다.
그만큼 아르메니아 정교회는 세계적으로도 기독교사의 유명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튀르기가 있고 또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있고요. 조지아는 수도가 트빌리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좀 길쭉한 그런 나라인데,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조지아가 세계적으로 포도주 원산지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8,000년 전부터 조지아인들이 만들어 온 와인, 발효, 숙성 이런 것이 아주 세계적입니다. 와인 농장마다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아래쪽은 뾰족하고 위는 우리의 김장 독처럼 구멍이 뚫린 타원형의 그런 포도병을 사용합니다. 땅에 묻은 다음에 압착한 포도즙에 껍질과 씨까지 넣어 최소한 6개월 정도 발효 숙성을 시킵니다. 한번 땅에 묻은 크베브리라는 이 포도주는 다시 꺼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김장 문화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완성된 와인은 도구를 이용해서 퍼서 병립을 합니다. 마라니에서 본 구멍은 땅에 묻힌 이 토기의 윗부분이었다고, 수천 년 전 전통 방식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어서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포도주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게 조지아가 한때는 비잔틴 시대를 이렇게 해서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 후에 또 무슬림의 지배도 받고 몽골의 지배를 받다가 러시아의 이제 지배를 받고 러시아부터 이제 1991년도 4월 달에 독립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정과 번영이 오래가지 못하고 몽골 제국의 침입, 또 이런 이민족의 그런 침입을 800년 동안 받아오다가 러시아에 넘어가서 공산당이 됐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독립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련에 편입된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고, 둘째 페라그웨이 갑니다. 공화국은 국제적으로 독립을 인정받았고 러시아도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붉은 군대는 다시 조지아를 점령하여 소련에 편입시키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리고 함께 카자카스 연방을 수립해서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하는 공화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본래 이 조지아 출신이었던 스탈린은 조지아 민족주의 12만 명을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로 보내기도 합니다. 1938년 이제 자카카스 연방을 해체하여 각각 그루지아, 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분리시켜 조지아의 국명을 되찾았지만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 소련을 구성하는 공화국의 하나로 남아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91년도 러시아에서부터 독립은 됐지만 그 이듬해 1992년부터 94년 3년 동안 내전으로 내홍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수도는 트리빌리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는 인구가 134만이니까 전체 인구가 460만 가운데 134만이 수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도의 한 3분의 1에 해당되는 인구가 산다고 보면 됩니다. 면적은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옛 이름이 티플리스라고 그럽니다. 이 수도는 5세기에 사카르드벨로 왕 바흐탄 그 1세 보르가 살리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트빌리시는 수차례 특히 아랍인과 튀르크인에게 점령당하기를 반복했다가 1801년에 러시아의 점령에 들어갑니다. 그 1918년부터 21년까지 조지아는 독립국가로 남아 있었으며 트빌리지 이 수도가 됐습니다. 그 지금도 이 수도에 가면은 아주 조지아 국립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이 아주 명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독교 인구가 많이 살고 있어요. 지금도 조지아의 이 수도. 그리고는 여기에 이제 정교회 교인들도 많고요. 러시아 정교회. 그래서 이 조지아는 이 기독교 강국이고 또 많은 지성인들이
우리 이 여기에 대학에 많이 해서 우리가 그 아라라산의 국제 심포지엄 할 때에 이 대학의 교수와 또 거기에 연구진들이 여러 번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숙소에 써먹으며 아침마다 우리가 만나서 인사하고 또 이렇게 조지아에 대해서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초청으로 또 조지아에 가서 박물관을 다 살펴보고 또 이렇게 우리 노아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곳이라고 해서 또 애착을 가지고 이 나라에 이렇게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아는 꼭 한번 가볼 나라입니다. 너무 괜찮아요. 현재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이신데 72세 1952년생이십니다. 이분은 이 정치인이자 외교관 출신이고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조지아 대통령 및 이 조지아 군 최고 사령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아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에 있을 헌법 개정 결과로 봐서 이제 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마지막 조지아 대통령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부터는 간접 선거로 이제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조지아의 지리와 기후는 아까도 앞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거는 아열대 기후가 있어서 날씨가 더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항목 아래 변에 보면은 기후는 지역에 따라 습한 아열대 기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빙하 지형까지 다양합니다. 그 북쪽은 빙하 지역이에요. 그 아열대 기후는 서부 지역에 주로 분포하며 그 흑기가 있는 동부보다도 적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트빌리시 이 수도 이 뜻은 뭔가니 조지아로 따뜻하다라는 의미인데 평균 겨울 기온은 1월에도 1도입니다. 형아권이 아니고 여름에는 25도. 요 중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주 온대 기후로 온화한 편입니다. 요게 이제 조지아의 지리와 기후인데 이 지리로서는 카카스 산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하면은 태백산맥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소카카스 산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소백산맥을 이루는 이거 있고 330km의 평지가 흑해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흑해에서 이렇게 건너편에 바라보는 것이 아라라산이 이렇게 바라다 보이는데 여기 조지아에서도 아라라산을 일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라라산에 이게 두 산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큰 아라라산이 있어요. 그리고 장원봉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는데 큰 아라라산이 거기 이제 노아의 방주가 묻혀 있는 곳으로 5,280m가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또 작은 봉이 있어요. 작은 봉이 그거는 한 3,800m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높이는 좀 많이 차이 나지만 멀리서 보니까 이게 큰 아라라산과 작은 아라라산이 그게 뭐 거의 비슷하게 형제봉처럼 그렇게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게 아르메니아에서 볼 때에 이게 두 개가 가장 잘 보이고 조지아에서도 멀리서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라라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형이고 그래서 이 조지아는 이런 이제 큰 산맥도 있고 평원 지형도 있고 또 기후는 아열대고 해서 관광 명소로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위시한 많은 그 농산물이 여기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산림지역이어서 2.700만 헥타르 크기의 국토의 38%가 산림지역이에요. 여기에 100여 종류의 동물이 자라고 343여 종의 조류 새종류가 있고 48종류의 파충류가 있고 11종의 양서동물이 자라고 160여 종의 물고기가 서식하는 이렇게 다양한 조지아의 모습이에요. 조지아에는 인종이 대부분이 조지아 사람입니다. 83%나 해당되고 그리고 공용어는 바로 조지아 언어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그루시아 언어라고 했죠. 남카카스 어족에 속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칼럼의 첫 번, 러시아어는 구소련 시절 때 주로 외국어로 가르쳤지만 소련하고 해체된 1991년 이후로는 러시아 교육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도 많이 줄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러시아어를 아는 인구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스크바 장로의 신학의 유학원 친구들은 러시아어를 잘합니다. 아주. 그래서 그들이 또 그대로 또 유지하는 친구들은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2008년에 전쟁 이후에는 한 곳을 제외한 모든 방송국 채널에서는 러시아의 더빙을 금지하는, 이렇게 이게 통역하고 그저 자막 처리하는 거 금지하는 정책을 써서 점점 이렇게 러시아 언어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조지아의 아름다운 산맥을 보십시오. 아주 뭐 천산 지역도 있고 아름다운 폭포도 있고 참 아름답습니다. 조지아 여러 곳을 다니면은, 자, 이게 다 10대 경관 중에 하나예요. 우리 여기 조지아 주에. 그래서 우리 늘 만년설로 덮여 있는 그런 높은 산들도 있지만은 이제 빙하 지역이죠, 북쪽에. 또 남쪽에는 또 이렇게 아주 냇물이 흐르고 산세가 좋은 이런 이제 곳도 있습니다. 아라라산이 멀리 바라 보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가까이 보이는 게 작은 봉이에요. 먼 게 이게 큰 봉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저기 멀리 바라도 저게 이제 큰 봉우리가 5,280m, 아주 여기 높고, 요 작은 봉우리는 3,800입니다. 1,400m, 1,500m 차이가 납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가까이 보이니까 좀 크게 보이고 저기는 멀리 보이니까 작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 큰 봉우리 바로 왼편에 있는 요 가까이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이게 한 5,280여, 약 5,300m가 되는 상당히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백두산의 2배가 되지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방주가 여기 어디에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파라슈트라는 여기 전문적인 안내자에 의하면은 한 4,000m, 아라산 4,000m 저도에 4,200m에 한 조각이 있고, 4,000m에 한 조각이 있고, 그 밑에 한 200m 떨어진 3,800m에 한 조각이 있어 본래 노아의 방주가 세 조각으로, 그건 지진 때문에 그렇대요, 나눠져서 흩어져 있다고 한 것이 현지 가이드의 설명이고, 또 거기에 실질적으로 여러 번 탐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홍콩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에서도 여기를 몇 번 이렇게 다녀와서 거기에 대해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방영이 한 번 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그 방송에 가면은 이 노아 방주 현장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라라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르메니아 조지아에서 본 두 봉우리가 같이 보이는 이 산, 아주 잘된 위치에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부식 선교사님, 저를 이쪽 그 방으로 소개했던 분이 김부식 선교사님이신데, 노아의 방주 아라라산 다녀오셔가지고 그때 이게 그 만들었던 그 표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X29 운동. 우리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 노아가 최초로 포도원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뭐 우리 성경 조금을 읽어보지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게 오늘날 조지아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으니라. 노아는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그분은 참 완전한 자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그리고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했어요. 에스겔도 보면은 노아 3대 의인 가운데 노아가 있고, 그리고 다니엘을 이제 꼽고 있지요. 이렇게 정말 이 노아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의인으로 다들 생각하고 했는데, 한 가지 흠이 있었다면 이 사건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런데 가나안인의 아비인 사엠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이제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합니다. 그래서 이 셈과 야벳은 옷을 취하여 들어가서
어깨에 걸치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못했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노아가 술이 깨어가지고 작은 아들, 즉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게 작은 아들에게 직접 저주가 아니라 그 자기 손자가 되는 바로 가나안에게, 이게 함의 아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부으면서 가나안은 저주받기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한다. 이렇게 했던 이 장소, 이게 바로 조시아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여기에는 곳곳에 이렇게 정말 포도주를 이제 숙성시키고 오래된 포도주를 팔고 있습니다. 여기 산 배경에 보니까 카카스 산맥이 있네요. 힘찬 선이 배경화면처럼 깔려 있습니다. 목가적인 풍경에 와인이 배어 있죠. 그래서 이 직원이 이렇게 만든 과정을 소개하고 있고 이거를 항아리를 보이는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지아에 가면 곳곳에 이런 와인에 대한 선전이 많고요. 이것이 이제 세계 공항에 다 이렇게 나가고 이 조지아산 포도주 하면은 세계에서 이제 최고로 지고 있죠. 수도에 가보면은 그 어머니 동상이 있는데 어머니 동상에 칼을 이렇게 하나는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포도주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런 포도주는 포도즙을 땅 속에 넣어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그 물김치 이렇게 만들 때, 백김치 만들 때처럼 우리 이렇게 김장처럼 이렇게 독을 해서 하듯이 이저 조지아에는 그걸로 참 유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와인 농장 여기 가보면은 이 숙성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숙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인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와인. 그래서 세계 이제 고급 이런 호텔 5성급들 이런 데 가면 조지아산 와인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잊을 수 없는 게 조지아주 여기에서 우리나라에까지 오셔가지고 왕이 되신 분이 있어요. 김수로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수로 왕이 오실 때는 여기에 철기 문명을 가져오셨대요. 그리고 철기 문명이 발달된 것은 튀르키예, 우리 옛날에 터키라고 하는 튀르키예 거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해변가인 그 에게해에서 났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필리스틴. 그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에 내려가서 그들이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그 이제 전쟁이 나올 때에 그때에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것이 상대가 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다윗도 이제 철기 문명에 무기가 없다 보니까 물맷돌로 이제 정통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고 그가 혼절했을 때 가서 골리앗 그 칼을 가지고 찔러서 그를 죽였던 얘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 칼이 어디에 보관된 거니 이 아비아달 제사장 거기에 이제 보관돼 있어가지고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에 첩벌에 갔던 것이 성막에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고파서 빵을 달라니까 제사장이 우리 이거 여기에 진설병밖에 없다고 이렇게 안식일 아침까지 뒀다가 일주일 동안 진설됐던 것을 내리고 새로 이제 구운 진설병을 올리고 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진설됐던 요것은 제사장이 나눠 먹는 그 떡인데 그밖에 없다고 할 때에 다윗이 좀 달라고 할 때 제사장이 허락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다윗은 좀 제사장에게 속였죠. 제가 사실 왕의 의무를 띠고 시부름 가고 있는 길인데 제가 오다가 무기를 챙기지 못하고 왔다고 혹시 여기 무기가 없느냐 그랬더니 어이 거기 제사장이 너무 기뻐하면서 바로 장군님께서 골리앗을 죽일 때에 골리앗의 칼을 빼고 그를 죽였던 그 칼이 바로 우리 여기 성막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칼을 가지고 그 골리앗의 칼이죠. 그리고는 그가 그걸 가지고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됐고 그리고 왕이 돼서도 계속 그 칼을 사용을 했던 그 골리앗의 그 철기 칼입니다. 이제 그런 이 얘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때 이게
우리나라에 오신 수로 왕이 유대인의 피를 가졌던 조지아 출신의 분이 여기 왔을 때, 그때 이제 그때 2000년 전이죠. 그때는 이 조지아가 스키타이 문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키타이 이런 문명을 이제 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이제 허왕과 만나서 결혼했던 그런 얘기들이 바로 조지아 얘기로 나옵니다. 그때 조지아에서 이제 오실 때에 철기 문명도 가져오셨지만 여기에 포도 씨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루가 있죠. 모루 씨도 여기에 가져와 가지고 최초의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포도가 심기보다도 모루가 심겨져서 모루즙을 가지고 모도즙을 대신하는 이걸 가지고 성찬식을 했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락국이 가야의 본래 시작인데, 원래 이 가야라고 불렀던 것은 훗날 이름이 바뀐 거고, 본래는 이게 가락국입니다. 삼국 유사에 나오죠. 그래서 낙동강 하류 문화유적의 보고라고 이게 표현되고 있는 가락국의 신비, AD 42년에 천지가 개벽한 이후에 나라와 군신의 어떤 징후도 없이 살아가고 있던 김해평야, 여기에 아도간, 여도간, 피도간, 오도간, 유수간, 유천간, 신천간, 오천간, 춘기간 9개 족장들이 함께 살았던 7만 5천 명이 살고 있던 바로 가락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구척이나 되는 기골, 구척 같으면 어때요? 우리 보통 남녀는 4척, 5척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2배나 되는 이제 수로왕, 이 기골이 장대하고 화려한 수로왕이 나타난 거죠. 이 조지에서 오신 분에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준, 그래서 이곳에 왕이 되기 위해서 왔다고 소개할 때에 이 구족장들이 이분을 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거기에 보면은 향가에 거부가 내 머리를 놓아라, 내 머리를 놓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워 삶을 것이다. 이게 대왕을 맞는 노래인데 그거는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부할 때에 이거를 이제 거기에 보면은 거북이 할 때 구자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 귀지봉이라고, 이게 이제 거북이의 머리에 해당되는 이런 내용이 바로 이게 귀지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로왕이 왕으로 취임했고 또 이렇게 오셨고, 그리고는 훗날 6년 후에 호왕과 결혼했던 이 장소를 이제 구지봉이라 얘기합니다. 이게 구라는 것은 거북이, 구자. 그리고 구지봉은 그 거북이의 머리라는 말입니다. 거북이의 머리, 이걸로 나타나고, 거북이는 그 당시에 장수를 상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맥에 보면은 요 김해에 있는 구지봉이 있고, 또 저기 구미라고 대구 바로 위에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 고향이 구미라고 그래요. 그거는 뜻이 뭔가니 거북이의 꼴입니다. 거기는 금오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김에 있는 여기와 거북이의 머리, 꼬리로 연결된 그런 지형이라고 그래요. 이런 곳인데, 이런 점 가라고 여기에 오신 김수로 왕이 여기에 정말 그 조지에서 오신 분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6, 7년 동안 결혼하지 않는 이 수로 왕에게 결혼을 권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언급하면서 기다리던 중에 바로 AD 48년도 인도의 허황옥, 이게 바로 이분은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님이에요. 자신도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 이곳에 왕과 결혼하기 위해서 왔노라고 했고, 결혼이 성립되어 설날에 9명의 아들을 뒀다고 소개합니다. 이게 이제 김의 허씨와 김씨의 사이에 이게 9명이 출생하는데 그 중에 2아들을 허씨라고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의 허씨 9명, 김의 김씨 7명, 같은 형제입니다. 같은 형제가 이렇게 9명 설화에 있어
이분들이 가야 왕국을 이루고 이분들이 일부는 또 신라 왕국을 이루었답니다. 신라는 박혁거세가 시작을 했고 또 경주 김씨가 시작했던 것인데 경주 김씨 자체가 김해 김씨의 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야 왕조와 신라 왕조는 같은 혈통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한 500여 동안 이렇게 이제 대립돼 오다가 결국 가야가 이게 가야의 마지막 왕이 이제 구현왕인데 그분이 그 신라에다가 자기 모든 것을 다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워 합친 나라가 되고 그 가야의 마지막 왕은 자기가 이렇게 가야를 이렇게 합친 그 죄를 자기는 지고 자기는 돌무덤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돌무덤이 똑같이 이게 구전왕의 무덤이 된 것이 오늘날 사천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돌무덤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똑같은. 그런데 이게 이제 다 뿌리가 어떻게 되는 바니 이 허황후의 4대 손이 바로 허준이에요. 동의보감 만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허황욱의 조상이 누군가니 허할 때 HUR입니다. HUR인데 이분이 누군가니 벤후의 후손들이에요. 벤허라는 것은 뭔가니 벤은 아들이란 말이고 허는 HUR입니다. 그러니까 HUR이에요. 벤허. 근데 이 후르의 자손이다. 이것이 유명한 배너 영화 또 배너 소설 때문에 이게 유명해졌는데 이 배너는 누가 소설을 쓴 겁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1880년에 이게 남군 북군으로 그때 나눌 때인데 남군에 있는 어느 장군이 굉장히 무신론자였대요. 그런데 이 무신론자인 이분에게 어떤 병사가 복음서를 선물로 하면서 이거를 꼭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장군이 이거를 읽어보더니 거기서 복음서를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예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계신 건 자기 모르면서 기독교를 비판했다 해가지고 이거를 널리 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것이 배너라는 작품을 쓰게 됩니다. 이 배너는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과 똑같이 베들레헴에 한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한쪽 구덩이는 베너가 태어나요. 베너도 유다 지파입니다. 그도 이 인구 호적 등록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 부모가. 근데 그 베너의 조상이 누군가니 유다 지파의 후르입니다. 후르는 누군가 하면은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리비딤 반석에 아말렉이 진입할 때에 그때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말렉군을 여호수아장은 이겼어요. 그리고 그가 팔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여호수아를 이깁니다. 그래서 이 팔이 내려올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옆에 있던 아론 형님 대제사장이니까 불렀습니다. 이거 팔을 좀 집어달라고. 또 그 위에는 아론의 처남이 후르입니다. 이 후르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에요. 그 사람들 처남매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내의 오빠가 바로 이 후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을 추측에다가 한쪽에 아론과 훌이 잡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않는데 아말렉군을 이겨서 여호수아 장군이 이기는 이런 전투를 바로 르비딤 전투라고 하잖아요. 그 르비딤 전투 그 밑에 그런 전쟁의 공간이 있는 것을 지난번에도 가서 우리 SBS에서 촬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어서 이 배너라는 것은 바로 후르의 집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너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그는 이제 유다 지파로서 그러니까 몰락한 양반집이었죠. 그 당시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배너가 몰락한 양반이지만 집은 아주 거창하고 좋습니다. 방도 여러 개 있고 정원도 있고 이런 곳입니다. 그 집에 출입할 때마다 메수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메수사의 손을 얹으면서 키스를 합니다. 이 메수사에는 말씀의 성부라고 쉐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런 걸로 이제 해서 출입하고 했는데, 그가 이 마을에 그 이제 새로운 로마의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환영하는 프레이드를 하게 되는데, 마침 자기 집 옆으로 골목길에 지나고 있는데, 그가 그거를 구경하다가 자기 집에 있는 기와장이 마치 그 총독이 지나가는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실수죠. 그런데 그가 체포가 돼가지고 로마 총독을 이렇게 이제 죽이려고 살해 미수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갈 때에 다른 이제 종들과 함께 호송에 묶여가지고 그가 끌려갈 때 엄청 그가 목이 마르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쓰러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누구가 그에게 물을 한 잔을 이렇게 건넵니다. 딱 보니까 그분이 며칠 전에 산상수훈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 얼굴, 바로 그분이에요. 이분이 예수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합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받는 순간에 로마 군인이 발길을 차가지고 결국 물을 못 마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얼굴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배너가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큰 이 군선, 이 배에 그게 노를 젓는 그런 일을 3년 동안 합니다. 워낙 체격도 좋고 또 스마트하고 이런 거여서 그가 한 번은 로마에 가서 금투사로 추출이 됩니다. 금투사에서 그는 또 어디로까지 갔냐면은 이제 병거 마차를 타는 이런 것이 그 당시에 귀족사회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 그 이제 에, 그 병거를 타고 대회하는 콜로세움 거기서 돌면서 대회하는, 그게 이제 선수로 선발이 됩니다. 마침 그의 맞수가 누군가니 바로 이제 로마의 자기 지역에 총독으로 왔던 그 친구와 맞수가 돼가지고 이제 병거 이거를 이제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이 배너가 이긴다면은 그가 노예 신분에서 해방을 받고 그 왕에게, 황제로부터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태세예요. 그가 지면 죽습니다. 이런 이제 위험한 이제 이 경기에 출전을 합니다. 결과는 그가 이겼습니다. 이겨서 이제 상대방 있는 이 젊은 총독이 거기 이제 다쳐가지고 거의 이렇게 사경을 헤맬 때 찾아가서 위로까지 해줍니다. 그러면서 베너는 이제는 그가 시민권을 받게 되고 노예에서 해방이 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에 딱 돌아오니까 슬픈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했던 하인으로부터 자기가 없는 사이에 3년 동안 자기 누나, 그 미리암 누나예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두 분 다 나병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그 문둥편에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어머니, 누나가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멀찌감치 봐요. 그 환자의 모습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도 뭐 그렇게 된 격리돼 있으니까 어떻게 또 손쓸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그는 그 예루살렘이 시끌벅적하는 그런 유월절 바로 다음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는요, 이 나병 환자가 된 자기 이게 엄마라며 또 자기 누나를 이쪽으로 이분만 이렇게 만나게만 하면은 참고 낫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취가 안 됐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분이 쓰러지십니다. 쓰러지실 때에 그가 얼른 이게 물을 한 바지 가지고 예수님을 건너줍니다. 그때 얼굴을 딱 보는데 3년 전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물을 건네줬거든요. 똑같이 자기가 십자가에 쓰러지신 예수님의 물을 건넵니다. 이번에도 로마 군병이 발로 차가지고 결국 물은 전달되지 못했지만 그 얼굴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는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달리신 내내 지켜보고 있고 막판에는 흑암에 그것이 오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을 때에 막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이 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보고 있었던 이 바위가 깨져가지고 틈새가 생깁니다. 이 틈새 사이에 예수님의 피와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흘러내려갈 때에 그냥 홍수같이 이렇게 큰 비가 쏟아지면서 이 물이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니 저기 자기 어머니와 또 누나가 있는 문둥총 그 동굴까지 이 물이 흘러갑니다.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에 자기 누나와 또 어머니가 이 나병에서 나왔어요. 근데 베너는 모릅니다. 어쨌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그도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뚜벅뚜벅 내려옵니다. 근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뭔가 조금 이상한 소리가 나요. 뭔가 자기 그 요정을 불러서 무슨 소리 냈더니 이 어머니와 자기 누나가 문득명에서 나음을 얻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피와 물이 흐르는 그 시냇물이 거의 터치될 때에 다 나았다는 거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베러 아닙니까? 이 베러 작가가 철저한 무신론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누구든지 이렇게 병에서부터 낫고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리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것이 1959년도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이렇게 퍼뜨린 예수라는 CCC에서 돌리는 그 영화 다음으로 많이 이게 배너가 전도에 사용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허시예요. 그래서 이 허시의 배너의 분들이 땅끝까지 간다고 동쪽으로 가다가 인도의 북쪽에 가면은 캘커타 북쪽입니다. 아유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있는 분이 있는데 이게 사도 도마가 이 왕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따님이 허황후예요. 16살 된 딸에게 저기 동방 끝자락 가면 여기서 체나이 앞에 그 인도양의 배를 타고 무역풍이 부니까 뭐 다른 바람이 아니라 그거만 돛대반이 이렇게 하고 범선이 이렇게 띄우면 3개월 만에 도착하는 것이 김해예요. 김해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허황후가 16살 때에 6년 동안 아내를 기다리던 김수로 왕에게 도착이 돼가지고 48년도 AD 48년도에 결혼을 했다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김해 김씨에게도 알려지고 그래서 김해 김씨가 이제 허황후 이제 인도에서 온 유대인인 것을 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조가 되는 김수로 왕과 결혼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허황후의 묘에 가보면은 김해 여기에 인도의 수상이 와서 기념식수를 하고 아유타국의 왕손이 와가지고 기념식수를 해서 인도와 한국은 형제자매다. 그렇게 한 것이 기념식수만 4개가 있습니다. 김해 김씨 종친에서도 식수를 하고 또 김해 시장님이 거기에 또 식수를 하고 4개 식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허황후의 요 앞에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스토리를 이번에 SBS에서 찍어가지고 내년도 2월 달에 둘째 주, 셋째 주 인류 다큐 시리즈로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난번에 원래 3월 31일 날 또 4월 7일 날 그때 부활절이었는데 그때 우리 신해산이 어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SBS에서 우리 이인수 감독님 모시고 다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에 이 공영방송에서 이거 종교 내용의 방송이 나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길이 열려가지고 참 이게 방영이 됐잖아요. 되고 나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신해산이 어디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없거니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라오스에 있다 다 코숨을 칠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나가주니까 먼저 장신대, 총신대, 백석인대, 교수님들, 구약 있는 교수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행사에서 그동안 시내산 같으면은 옛날에 캐토릭이 가짜로 만든 가짜 시내산에 주로 갔던 것이 이제는 방향이 다 이쪽으로 지금 틀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여행사에 이용했던 여러 여행사들도 제게 이제 여기 라오스 쪽으로 이제 안내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2건이나 지금 부탁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에 SBS에서 촬영하러 우리는 양쪽 다 산에 갔거든요. 저쪽을 주장하고 있던 이일호 박사님 모시고 그쪽에도 갔고 또 이 라오스족을 제가 주장하는 저하고 우리 김성학 교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우리 갔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벌써부터 저 시내산, 저 옛날 시내반도 캐토릭이 한 1500년 전에 가짜로 만든 거기에 거의 이제 오는 사람이 없어요. 캐토릭 신도들도 거기 이제는 거의 안 갑니다. 그리고 다 이제 라오스 성도로 지금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송하다가 참 영향이 크더라고요. 그때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여기 이제 전체 편집반 헤드 그 PD 이분이 이인수 감독에게 이번 성탄절에도 기독교 내용을 우리 SBS에서 다룰 테니까 하나 만들어 달고 주문이 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인수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또 이 편을 봤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꼭 하나가 있다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KBS에서 이분이 30년 동안 PD하면서 150개 도큐를 만들었던 최고 많이 만들었던 대표적인 PD거든요. 그때에 하나 만들고 방영 안 된 게 있는데 김해 김씨 얘기, 사도 도마 우리나라에 왔던 그런 얘기들 이게 그때 설로 있다가 하다가 한 3억 정도 제작을 들여서 했는데 완성 못하고 방송을 못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김해 김씨 그리고 도마가 우리대로 고를 다루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찬성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이 이제 황우여 장로님이 계시는 그 오피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에게도 이런 얘기도 기뜸을 해드렸고 그래서 아는데 이 제작비가 많이 들죠. 왜냐하면 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KBS는 이런 다큐를 하기 위해서 10억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사된답니다. 그래야 작업이 시작이 된대요. 그리고 여기 SBS는 한 2억 내지 3억을 이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펀드레이징을 할 수 있느냐. 뭐 저는 그런 돈이 없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전재규 장로님을 이제 우리 감독님과 함께 뵈러 갔습니다. 대구에. 전재규 장로님은 그분은 동산병원에서 아주 유명한 45년 동안 임상하신 장로님이시고 대구에서 아주 존경을 받습니다. 장로님이시면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그 합동측에서 총신을 하신 분이고 그리고 총신에 지방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신대학인데 그 대신대학에도 총장님을 두 텀이나 연임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취과 딱뜻인데 이게 선친에게 이렇게 물려받은 좀 재산이 있어가지고 그 많은 양을 이렇게 여러 기관에 도네이션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찾아뵙고 내년이 90세인데 말씀을 드렸더니 큰 흥미를 가지시고 이분은 대구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잘 돼가지고 한 2억 3, 4천에 대한 그 방송에 내야 될 그거를 장로님이 이제 저하고 같이 절반 나눠가지고 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억 2천씩 듣고 우리는 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기독교 이름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게세만의 신학교나 또 로이교회 이름 못하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동북아 문화연구소가 있어요. 이거 10년 전에 제가 이제 만든 그런 이제 문화단체인데 그 이름으로 해서 두 단체가 우리 장로님은 삼색 무슨 관광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오신 뭐 도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낙동강 주변에 그런 인물들을 이렇게 하는 아주 이 단체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이 같이 공동해서 이번에
그 비용도 절반씩 나눠서 하고 또 모든 촬영 비용은 제가 다 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성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방송하고 연결이 되고 너무 이게 촬영 기간이 짧다가 보니까 이번 성탄節는 못하고 내년 2월 달에 하기로 이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를 방송 끝나고 나서 오늘부터 국내 촬영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간 것이 숭실대학에 갑니다. 숭실대학에 가서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가보면 그게 1954년도에 불국사에 나온 돌십자가 있어요. 성모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방송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촬영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에는 안동에 가서 그 도마상 거기 가서 또 촬영을 합니다. 거기서 제가 설명을 해요. 그리고는 대구로 이동해 와가지고 대구에서 4시간 동안 전재규 장로님이 인도하는 그 청라 언덕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주의조직 이거를 다 기독교 왜 이게 기독교 한국의 예루살렘이 대구였는가 달구벌 또 옛날에 이전 그런 달구벌 무슨 그 공원이며 이런 데 다 이렇게 보면서 여기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또 김해로 내려가서 수로왕 또 우리 거기에 대성 고분 그 박물 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야시대 때 나온 유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구지봉까지 가서 이렇게 설명하는 얘기를 마치면은 그 다음 이제 거기서 멀리 전라도 갑니다. 신안 근처에 한 섬이 있는데 거기 우리 기독교 기관에서 12사도를 이렇게 기념하는 글을 세워놨대요. 거기는 우리도 모르는 곳인데 SBS 그 방송의 작가, 이 작가들이 다 써서 그 우리 대본을 만들어서 그 방송에 다 나가거든요. 그분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꼭 가봐야 된다 해서 신안까지 배 타고 왕래 한 3시간인데 갔다 오면은 금요일 오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지금 방송국 촬영으로 국내 촬영이 딱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팀이 일본까지 가요. 촬영팀이. 일본에 가서 거기도 도마가 왔을 것이다. 또 여기도 이 가야의 무명이 전해진 장소. 이렇게 오병이어 그런 문장도 있고 거기 가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간에는 우리 학교에 이 개색만의 신학교 36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기념 학술대회와 또 우리 총동문회 재상봉 날이 있는데 그때도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도마에 관한 세미나도 촬영하고 싶다고 해서 학술대를 이렇게 찍으면서 우리 도마 세미나 하는 광경을 또 이제 찍어서 방송에도 아마 편집이 될 겁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이 촬영팀들은 바로 인도에 가요. 인도에 가서 이제 사도 도마가 순교했던 첸나이 교회도 방문하고 또 아유타구 호황우가 왔던 거기 왕국에도 찾아가서 그게 왕국 후손을 만나고 그 지역의 시장과 주지사를 만나가지고 공식 브리핑을 다 이게 공영방송에서 나가니까 오늘도 내일도 우리 영주에 갑니다만은 그게 시장님과 그 박물관장님 다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가이드해요. 정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번에 2편에 걸쳐서 방영이 나가면은 상당히 이게 이미 벌써 유네스코에 들어가서 10년 걸립니다. 심사하는데 5년이 집어서 지났어요. 코로나 때 그때 집어넣어가지고 5년 동안 할 때 이 방송이 이번에도 유네스코 심사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은 유네스코에서만 인정이 되면은 이제 우리 한국이 공식적으로 세계 이렇게 그 성지순례지가 되는 엄청난 일을 지금 기획하고 하나님이 이런 길을 지금 열어주십니다. 그게 제가 또 이번에 또 메인이 돼가지고 전재규 장님도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해외 촬영이 좀 어렵고 저도 이 병원에서 이거 퇴원한 지 얼마 안 돼서 해외 촬영이 어려워가지고 해외 촬영은 우리가 못합니다. 거기서 해외 것을 찍어 온 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인터뷰식으로 하기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지금 오늘 질문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차량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고
바로 이제 숭실대학으로 지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좀 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우리 학술대회 35주년 거기서 또 우리가 이 촬영도 있고 해가지고 다음 주는 좀 휴강하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